안녕하십니까.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상담의 중요성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특히 이 개인 상담이 상담의 원형이고 또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상담인데요. 이 개인 상담에 대한 상담 방법과 상담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거복지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은 이 내담자와 이 상담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담자는 다 아시다시피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이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된 경험, 상담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은 더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상담자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내담자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개인 상담이라 그러는데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과제의 해결, 그 다음에 사고나 행동이나 감정 측면에 어떤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이 상담을 한 차례, 두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장시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학자들이 상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담의 개념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상담 주체, 상담 대상, 또 상담 목적, 그다음에 상담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상담 주체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제 상담 주체가 됩니다. 여기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 상담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훈련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그러고요. 이 내담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나 또 이에 대한 어떤 해결하기 위한 어떤 주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대상은 주로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필요한 도움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 당면한 생활 문제를 가진 자, 또 성장 과제를 가진 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상담 치료 이런 거를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주거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담 대상은 이 당면한 생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당면한 생활 문제는 주로 우리가 주거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문제, 또 주거에 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담 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3가지 상담 대상에 대해서 정신장애를 치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성장 과제를 성취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담 목표는 이 반응 행동, 내담자의 어떤 반응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가 상담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담자의 어떤 역기능적, 그러니까 약간 반대적인 또는 부정적인 반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상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담 방법은 상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는데요. 이 상담은 주로 이제 면접을 하는 방법으로 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방법도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라고 또 기능이라고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은 그 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그 재화에 해당되므로 되기 때문에 이 내담자 이 주거복지 측면의 상담을 요청하는 이 내담자분들은 뭐 주거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 또 주거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오게 됩니다. 상담을 오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주택에 대한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 서비스 핵심적 영역입니다. 거처 마련 과정과 또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두 개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요. 이 거처 마련 과정은 주거 지원 관련 상담, 주거 지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이 공공임대주택에 사시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단독이나 또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이제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특히 월세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주거 상황, 또 임대료가 좀 싼, 그다음에 더 환경이 좋은 그런 여건의 주택으로 주거지로 옮기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거복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거복지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뭐 매입임대주택, 뭐 전세임대주택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씩 규모도 틀리고 또 입주 자격 조건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이 주거 지원 관련 상담을 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는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주택의 유지관리나 개보수 지원, 임대료, 주택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같은 의미고요. 주택의 유지관리 및 주택관리 지원 이것도 약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유지관리는 그 주택이 그 성능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아파트형 공동주택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세대 또 단독 속에 포함된 다가구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에서 개보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 지원은 지원하는 그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이 개보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거급여에서도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 같은지만 대상 주택이 좀 다르다는 의미고, 주택의 유지관리는 주로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소에서는 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하면서 유지관리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많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주거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뭐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사시는 민간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임대료를 다 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에게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의 의미와 활동 지역, 그 다음에 주거복지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 거주자의 생활,
그다음에 미시적, 거시적 주거 환경, 그다음에 주거 공간 계획과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주거복지사는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 주로 저소득층이 되겠죠. 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분들, 주거 이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주거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사의 활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는 이 복지 관련 조사를 위한 것인데요. 이 복지 관련 조사에는 주거 실태 조사, 주거 급여 조사가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는 국토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짝수년도에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일반 가구는. 그다음에 홀수년도에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조사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 목적에 대해서는 홀수년도에 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조사를 위해서 단독, 다구, 다세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공공임대주택도 조사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입주민, 뭐 민간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들이 활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분양단지는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 가능한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주거복지 관련 상담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활동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에는 그 저소득층과 또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한 13%가 좀 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그 빈도가 20%가 넘어가는, 때에 따라서는 거의 반 정도가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또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이거 외에도 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지만 중요한 임대주택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은 90년대 초에 공급이 되었고요. 이 주택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보통사나이와 밤 행사에서 그 당시에 그 서울 쪽 수도권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그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계획 중에 그 신도시, 분당과 일산 신도시 계획이 나왔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던 부천 중동이라든지 또 삼본 이런 지역이 신도시로 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촌도 마찬가지로 5대 신도시가 이때 계획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영구 임대주택을 2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된 호수는 19만 한 77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90년대 초에 공급하고 바로 그 다음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19만 호 정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주택은 50년 이상 임대할 수가 있겠고요. 4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 때 이제 MB 정부에 들어서 보금자 임대주택이 나오면서 또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이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지금 한 2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그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고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가진 최초의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임대주택에는 없는 사회복지관이 부대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는 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이후에 나온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은 90년대 초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 DJ 정부 때 나왔죠. 90년대 후반부터 1998년 최초의 수원 정자 국민임대주택 공급한 이후에 계속 이제 공급되게 되는데요. 그 도시 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0% 소득의 70% 이하니까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영구 임대주택보다는 소득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규모도 좀 크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저소득층, 수급자 자격을 탈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살 수가 없게 되면 이제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임대료도 약간 비싸고 30년간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로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0년, 5년, 10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구나 국민임대 다 통틀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인데 특히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50년 임대주택은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고요. 도시 내에서 이제 철거민, 그때 상계동이나 이런 데 서울시에 철거했을 때 이 50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규모를 정했고요. 50년 임대주택에 비해서 5년이나 10년 임대주택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149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료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 5년, 10년 임대주택, 50년 임대도 마찬가지지만 시중 임대료의 한 80% 수준에서 80% 이하로 아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에 따른 임대료 수준입니다. 그럼 장기 전세주택은 20년간 거주가 가능한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부트 이런 주택들이 이제 장기 전세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주택이 나오고 매임대주택이 나왔는데요. 매임대주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 500호 정도 공급을 하고 20시범적으로 공급을 한 후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 주택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들은 다 건설을 해서 공급한 임대주택인 반면에 이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 주체가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그 개보수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이 다르고요. 요거는 그 영구 임대주택이 공급 중단된 이후에 나온 국민임대주택이 약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주택이기 때문에 영구임대 입자가 비슷한 수준 1순위 대상 계층이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그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입자가 비슷한 수준의 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보다는 규모는 좀 큽니다. 그렇지만 거주 연수가 20년간 최장 거주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맨 처음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 공급했기 때문에 다가구 임대주택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까지 또 아파트까지 매입해서 공급할 수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지 않아서 일단 다세대 다가구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임대주택이고요.
요거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사업주가 매입을 해서 그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입주시키는 반면에 이 전세 임대주택은 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임대주택을 구해서 집주인과 사업자가 전세 계약 후에 그 다음에 그 사업자와 입주자가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그 3자 계약에, 요거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면 이거는 사업자, 집주인, 임차인 이렇게 3자 계약을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년 거주할 수가 있고요. 입주 자격은 매입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이제 입주자가 전세금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냐 아니면은 주택금융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권 때 나온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인데요. 이것은 주로 젊은 층을 위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이분들은 6년간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 금융임대 모두 다 2년마다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이 적절한지 그걸 확인하고 재계약을 하는 측면에 있는데, 행복주택은 이제 6년간, 이 청년층들은 6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생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무주택자, 사회초년생도 무주택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젊은 층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만 한 20% 정도는 수급자와 고용자, 이분들이 6년이 아니라 최장 20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가자 행복주택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수급자 고용자 비율이 20%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근데 80%까지 책정을 하게 되면은 약간 비싸지 않느냐, 임대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또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거 공간과 더불어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특히 가자 행복지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젊은 층을 위한 주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로 이제 역세권, 전철역이나 이런 주변에 많이 져서 교통이 좀 편리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대주택 중개 상담에서 임대주택 관련 상담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임대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요. 또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뿐이 아니라 일반 민간의 이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의 상담이 더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사시는 입주민들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어떤 주거 안정만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거 빈곤 계층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요. 국가로부터 주거 안정만 혜택을 받은 분들, 또 받아야 할 분들, 이 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민은 주거 안정만 혜택을 받는 분들이죠. 네, 주거 빈곤 계층이 많이 사시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또 공동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약간 마찰 내지는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숙자, 쪽방, 그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 이런 분들이 공동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상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담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소와 같이 해결을 주거복지사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임대주택 거주하는 이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여기는 일반 월세의
한 연금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단지 사시는 분은 한 30%에서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거비를 덜 내고 사시기 때문에 좀 혜택을 많이 보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일부 주거비를 통해서도 이 부담을 좀 다 해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 이분들을 탈락한 분들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또 이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간 일반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주거급여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복지 혜택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비해서 주거복지 혜택이 물론 이제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측면이 주거복지 상담 측면이 상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분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보면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노후화가 심한 그런 주택에 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빨리 이제 이주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